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어제 선우 씨가 해화영 가면서 네. 저희 첫째 고양이 하쿠의 약을 동물병원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찾아다 놔라라고 시켰죠. 네. 저는 어제 자전거를 타고 탁구를 치러 갔다가 동물병원에 가서 하쿠 약을 찾았어요. 근데 동물병원에서부터 저희 집까지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약을 찾아서 동물병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 쪽으로 출발을 했어요. 요즘은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바람이 조금은 더 부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집 쪽을 향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분도 좋고 룰루룰루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쪽 우리 집 근처 쪽이 왜 갑자기 저렇게 어두워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왜 갑자기 공기가 무겁고 훅 더워지는 때 있잖아요. 습하고. 그래서 공기가 갑자기 심상찮아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나기가 그때부터 내렸죠. 소나기가 물방울이 하나 이만한 그런 빗방울들이 막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점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탁구를 치고 난 뒤였기 때문에 땀 냄새도 나고 운동복에 비까지 맞은 상태라 잠깐 카페에 좀 들어갔다가 갈까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엉덩이도 젖었고 카페 의자에 앉으면 또 막 물이 머리에서 뚝뚝 떨어질 것 같고 냄새도 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계속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집 근처 한 300m 정도 남았을 때는 진짜 우르릉 꽝꽝하고 막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체가 너무 좀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른 채 막 아파트 입구에 비가 안 맞는 곳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숨을 막 헐떡이면서 비 내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뚫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고생 많았네요. 저는 어제 그 시간에 해화연 수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빗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 선배 작업실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빗줄기가 정말 눈 오듯이 거의 맞아요. 하얗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빗발이 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실내에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길에서 비를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 씨였네요. 그게 나였어. 그게 너였네. 그래서 자전거에 묻은 물을 이제 좀 닦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하늘이 쨍쨍하고 해가 싹 나 있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갑자기 또 개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밤에 또 비 오지 않았어요? 어제 밤에 비가 왔나? 비가 왔어. 저녁 때 또 비가 왔어.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좀 걷잡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특히 날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폭염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 몰아쳐서 내리는 바람에 침수 피해 지역도 많았고요. 올여름은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이렇게 스콜처럼 갑작스럽게 단발적으로 또 아주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다가 싹 개고 이런 것도 여러 번을 봤는데 다행스럽게 그때마다 우산이 있거나 실내에 있거나 해서 비를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뀐 거죠.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스콜이 이렇게 내릴 때는 여기에 이제 좀 익숙해진다면 곧 그칠 테니까 어디 처마 밑에 잠깐 서 있자. 어디 빌라 안에 잠깐 들어가 있자. 그렇게 하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이런 스콜이 내리기 시작한 한국에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내 어렸을 때부터 비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내린다라고 하는 습관이 더 길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인데 잠깐만 피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비를 두들겨 맞고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온 거죠.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변해가는 기후에 아직 적응이 계속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면 가장 더운 낮 시간에는 쉬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비가 내리는 나라에서는 호우가 쏟아지는 동안에 조금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의 습관들이 있을 텐데 한국은 정말 효율과 어떤 생산성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몰아쳐서 해야 되고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사람을 몰아치면서 일하는 이 습관들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늦출 수 없는가? 이것을 조금 바로 잡을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톡토로들이랑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7화 주제는 지구를 위한 한 가지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파워. 지구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막연하게나마 처음 그려보게 된 것은 저희 집 앞에 한강 나들목이 있잖아요. 거의 공원 입구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씨랑 저랑 그 공사 중인 걸 보면서 얘기를 나눴죠. 아, 저기 뭐가 생기려나? 그리고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 저희의 습관이거든요. 어디 공사를 하고 있다 싶으면은 저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그리고 그 상상의 나래를 좀 제한 없이 놀이처럼 펼쳐보는 편이에요, 저희는. 근데 그 즈음에 저희가 또 접했던 어떤 뉴스가 뭐였냐면 올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뭐 예를 들면 성수동이라든가 홍대 입구라든가 이런데 테이크아웃 음료 플라스틱 잔이 휴일 지나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아 덥다,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시원한 음료를 하나 마시는 걸로 해소해야겠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저 편의점 자리에 텀블러를 들고 갔을 때 시원한 얼음과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 여러 탭들이 있고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음료를 뽑는 것처럼 자기의 용기를 지참하고 간 사람이 여러 음료를 자기 잔에 채워갈 수 있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 동네에 있는 알맹 상점처럼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줬잖아요. 마실 상점. 마실 것을 파는 상점이고 또 마실 나가다 할 때 나들이 갔을 때 그렇게 음료를 채워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마실 상점이면 이름이 어떨까라고 얘기를 나눴죠. 대신에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잔은 사용하지 않는 곳인 거죠. 한강도 음료 소비가 정말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사용되는 뭐 편의점에서 나가는 여러 플라스틱 용기들이 엄청날 거예요. 톡토로 여러분들 알맹 상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맹 상점은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여러 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내 용기에 담아올 수 있는 알맹 상점의 모토가 뭐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그거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알맹이만 내가 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곳이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상점입니다. 세제라든가 화장품 종류의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재활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거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알맹상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보면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듀로잉님께서도 저희 댓글로 알맹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환경을 위해 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우유팩, 테트라팩, 그 두툼한 종이로 된 각진 음료수 팩을 말하는 거죠. 우유팩이나 테트라팩을 모아서 동사무소 또는 알맹상점에 갖다 주고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를 그 종이팩으로 만든 것으로 구매해서 씁니다. 어차피 쓰고 버려지는 휴지, 종이팩으로 재활용된 것으로 쓰면 어떨까요? 가격이 기존 휴지보다 더 들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원도 낭비를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환경을 아끼는 의미에서요. 우유팩을 씻어서 따로 분리 외출하는 일이 살짝 귀찮긴 하지만 아까운 자원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종이팩과 테트라팩을 가져다 준 곳에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만든 휴지를 구매해 올 수 있다면 나의 노력이 조금 더 효용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 씨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브리타 정수기 필터 모아서 보내기. 그거 친구들 것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보내는 담당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즉각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하지만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는 것 자체의 뿌듯함 그리고 친구들 거 모으면 순식간에 한 상자가 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보내버릴 때 그런 가뿐한 쾌감 같은 게 보상이죠. 그거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생수를 구매해서 페트병에 든 생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플라스틱 페트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생수 안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브리타 정수기를 쓰고 있고 요즘 점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수기 필터의 경우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수거를 보내면 무료 배송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알맹상점 같은 곳이 있고 또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이어서 마실 상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이 여들톡 회차를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이용하는 곳 같은 것을 공유하면 더 좋은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그것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완벽한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조금씩 실천하는 100명이 있는 게 훨씬 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작더라도 좀 뭐라도 공유하고 해보는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자연인이 아닌 다음에야 완벽하게 살기는 어려워요. 자연인도 어려울걸요? 그럼요.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 자체가 환경에는 부담입니다. 노력하는 개인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 편의점 자리 있잖아요. 아, 네네. 그저께 저희가 큰달 모임, 달리기 모임을 하러 한강 쪽으로 나갔더니 그 편의점을 다 철거해버리고 아예 거기에 건물이 없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바닥에 잔디가 송송 자랐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던데요. 눈이 시원해지고. 근데 그 자리는 시원하게 비워놔서 바람도 통하고 좀 더 널찍해져서 좋았는데 문제는 한강에다가 왜 띄우는 건물 있잖아요. 플로팅 빌딩이라고 하는 그게 원래 하나 있었거든요. 선상 건물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니 뭐니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 더 세웠더라고요. 좀 더 상업화가 돼버린 거야. 이 한강공원이. 편의점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사러 드나드는 것보다 막 여러 층의
용적이 훨씬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막 거기에 갤러리니 뭐니 이런 걸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누가 한강공원 가서 강을 보고 노을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왜 거기서 그림을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의 시야에 그 갤러리 건물로 그 시야만 가로막아놨어. 그러니까 강의 풍경만 더 답답해졌죠. 이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관점 자체가 건물을 하나 더 지으면은 이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관점 자체를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만큼을 만들어서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이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개개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바꿀 수 있는 방식을 바꾸면 좋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늦추고 어느 정도는 멈추고 재고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올여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좀 경고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지구를 위한 한 가지의 서울시장 투표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유, 그럼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투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이죠. 아까 듀로잉님께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휴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비슷한 의견이 있어서 댓글을 읽어볼게요.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지구와 환경을 위해 제가 하고 있는 것 중 톡토로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 대나무 휴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휴지는 벌목을 하여 제조되지만 대나무는 금방 다시 자라 숲을 해치지 않아서 생활 필수품인 휴지를 조금은 덜 죄책감 느끼며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표백제나 형광증백제를 쓰지 않아서 피부에 자극이 적고 먼지 날림이 적어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일반 휴지보다 약간 비싼 가격으로 장점에 비하면 큰 부담 없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큰 노력 없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공유합니다. 군부리님께서도 환경보호 관련해서 휴지, 물티슈 모두 최대한 적게 쓰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 대나무 휴지, 생분해 물티슈 사용하는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이건 사실 노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실천이지만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려요. 대나무는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나무가 아니라 풀인데요. 그래서 대나무는 뿌리만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줄기가 돋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성장 속도도 아주 빠르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많아서 일반 펄프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해요. 게다가 대나무 휴지는 일반 휴지보다 먼지 날림이 적고 튼튼해서 사용감도 좋습니다. 튼튼한 만큼 과사용 시 변기 막힘은 일반 휴지보다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하지만요.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뿐 아니라 미용 티슈, 키친타올 등도 대나무 펄프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도 요즘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생분해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가급적 생분해 물티슈를 사서 최대한 아껴 쓰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티슈와 비슷한 것으로 몇 번 빨아 쓰고 버리는 형태의 일회용 행주 제품도 원단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레이온 또는 대나무로 만들어 생분해 가능한 제품이 나오니 일회용 행주를 꼭 쓰셔야 한다면 생분해 원단으로 된 것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액체 세제 대신 가루 또는 고체 세제 구입하기. 이건 생각 못한 부분인데 물 무게만큼 운송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대요. 이런 것도 제품 선택만 바꾸는 거라 내가 감수하는 불편함은 거의 없으면서도 환경에 주는 악영향은 줄일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라고 알려주셨네요. 이 복수의 톡토로들이 추천을 해주시니까 또 관심이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대나무 휴지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대나무 휴지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데 바꿔볼까 합니다. 우리 집 휴지 구매 담당은 저잖아요. 저도 나름대로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정착한 아이템이 있었는데 솔깃해지나요 오늘? 내가 시행착오를 오래 거쳤기 때문에 왠지 바꾸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새로 알아봐서 대나무로 한번 바꿔봐야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써봐요. 대나무 벌프, 대나무 휴지 어떤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줄톡에서 광고했던 동구밭, 샴푸바 다들 잘 쓰고 계시죠? 저희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 정말 잘 썼습니다. 네.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하게 되니까. 열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열토로입니다. 저는 올해 볼펜과 텀블러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를 목표로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볼펜과 텀블러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에 더 이상 사지 않고자 다짐하고 소비 욕구를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볼펜도 욕심내지 않고 제가 딱 쓸 것만 연필통에 꽂아놓고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용량별로 갖고 싶고 계속해서 유행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새 텀블러가 나오지만 꾹꾹 참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지구에 좋지 않으니까요. 한동안 인터넷상에 텀블러도 사용 기한이 있다는 식의 루머가 퍼졌었지만 텀블러는 잘만 관리하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리나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반찬통들은 통은 멀쩡한데 뚜껑이 헐거워지거나 부러져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뚜껑이나 고무 패킹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부속품들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아쉬운데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물건을 오래오래 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지구와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셨네요. 뚜껑이나 고무 패킹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곳에 괄호 열고 글라스랑 몰이라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정말 그 뚜껑도 패킹도 따로 판매를 하네요. 네. 크기별로 뭐 둥근 거, 네모난 거 이런 거를 찾아서 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좋네요. 그러게요. 제품 사이즈별로 호환 가능한 제품 코드까지 소개가 돼 있고 뚜껑 때문에 전체를 버리는 그런 낭비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좋지 않나요? 올해에 볼펜과 텀블러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올해에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면은 줄일 수 있는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못 해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가지 볼펜과 텀블러인데 더 이상은 올해는 사지 않는다라는 목표 참 좋아요. 그러게요. 임시 닉토로님도 텀블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 중 저만의 소소한 것 두 가지는 손수건 쓰기와 못생긴 공짜 텀블러 그냥 쓰기입니다. 못생긴 공짜 텀블러 뭔지 느낌이 확 오네요. 덤벙대는 성격이라 깜빡할 때도 있지만 저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면 손을 씻거나 책상에 뭘 조금 흘렸을 때에도 손수건으로 슥 닦으면 물티슈, 페이퍼 타월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자꾸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에코백, 텀블러, 사실 직접 골라 사는 것만큼 쏙 마음에 드는 경우도 거의 없고 어딘가 못생겼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많지만 기능만 되면 되지 또 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못생김을 조금 참고 사용합니다. 사실 요즘도 예쁜 스탠리 텀블러가 갖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꾹 참고 있어요. 평소에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플라스틱을 적게 쓰려고 노력해도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텀블러 씻기 귀찮다는 핑계, 요리하기 귀찮다는 핑계로 일회용 컵 쓰고 배달도 많이 시켜 먹게 됩니다. 요즘 또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말씀도 참 이쁘게 하시네요. 이 공짜 텀블러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사실 예쁜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시즌별로 막 어떤 패키지 디자인의 텀블러를 내놓고 그거를 엄청 광고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또 갖고 싶어져서 막 포인트를 모으고 구매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음 시즌 되면 또 다른 디자인을 밀고 있고. 근데 사람이 계절별로 하나씩 텀블러가 새 거가 필요가 없잖아,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튼튼하고 예쁜 걸 하나 사면 오래 써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텀블러라는 것을 뭔가 유행하는 패션템처럼 그렇게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이게 소비자들도 각성을 해야겠지만 그런 대기업의 장사 속? 너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되게 병든 장사 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너무 열변을 토하고 있네. 근데 이 목표도 참 좋아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뭐든지 실천 가능하려면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못생긴 공짜 텀블러 그냥 쓰기. 얼마나 좋아. 근데 저희 집에도 공짜 텀블러가 못생긴 게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저는 한 가지 물건을 계속 그걸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선우 씨는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포장 안 뜯은 거 쏜살같이 구두 스토어에 갖다 줄 때도 있고 한데 이왕 쓰기 시작한 거는 관리를 잘 해가면서 잘 쓰면 좋겠죠. 그리고 손수건 쓰기도 참 좋죠. 어디 극장 갔다가 화장실 가서 손 씻었을 때 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으면은 손 닦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맞아요. 페이퍼 타올을 덜 쓰자라는 것도 좋지만 또 한 장으로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훨씬 기분 좋게 손을 닦을 수 있고 흡수력도 더 좋죠. 저 부산에서 서울 돌아올 때 갑자기 냉방병 걸려가지고 KTX 안에서 콧물을 엄청나게 흘렸는데 그때 마침 제 수중에 하와이 딜리버리 굿즈인 반다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유, 그거 없었으면 휴지 한 통 썼겠죠. 그렇죠. 그게 그냥 손수건보다 훨씬 큰 거였는데 손수건을 갖고 다녀서 많은 나무들의 희생을 막을 수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텀블러에 대해서 밤섬토로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는 회사에서 물 마실 때 텀블러를 꼭 쓴 지 2년쯤 됐어요. 다만 아직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먹고 올 때 텀블러를 가지고 나가기는 분위기상 좀 어려워요. 회사에서 너무 유난 떤다는 분위기가 있어서요. 혹시 점심시간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텀블러 사용을 스무스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현미주의님께서 저도 회사에서 텀블러 애용해요. 남이 유난 떤다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 끄고 항상 지참합니다. 내가 텀블러를 들든 말든 남들은 내게 크게 관심이 없고 핀잔 주는 이가 만약 있다면 못 배워서 저런가 보다 해요. 남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남들의 핀잔이 신경 쓰인다면 시원하게 오랫동안 마시려고 텀블러에 마신다고 해보세요. 네. 라고 조언을 하셨네요. 9787610님께서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른 좋은 이유도 많으니 굳이 환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텀블러의 장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엔 얼음 빨리 녹는 게 싫어서, 겨울엔 금방 식는 게 싫어서, 혹은 종이컵에서 나는 맛이 싫어서, 뚜껑이 단단한 게 좋아서 등등 이런 이유를 말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기도 모르던 일회용 컵의 단점에 대해서 깨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셨네요. 트리포파리님께서도 아마 유난 떤다라고 몰아가는 사람은 본인이 일회용을 쓰는 것에 죄책감은 있는데 실천하기는 싫어서 남을 자신과 같은 급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네요.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라도 텀블러 쓰시면 더 좋으니까 무시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톡토로들의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유난 떤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텀블러를 들고 나가기가 조금 머쓱하다면은 같이 나가는 사람, 옆 사람한테 그 말을 그냥 제 입으로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유난을 좀 떨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아, 선제 공격. 그렇죠. 그러면 상대도 아마 아니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얘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그게 긍정적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나면은 나는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사람, 남들이 유난 떤다고 보더라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냥 동료들 사이에 저 사람은 텀블러 갖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도 그 동료들도 적응해야죠. 구도정이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저의 노하우를 남겨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친구랑 옷 바꿔 입기 혹은 물려주기, 물려받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설레는 이유 중 새로움, 신선함이 큰 것 같아요. 예뻐서 샀는데 1, 2주일만 지나도 새로움이 사라지고 계속 자주 입던 옷만 입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안 입는 옷 나 줘. 그리고 제가 안 입는 옷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입을래?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안 입게 된 옷을 일정 기간 트렁크 같은 데 가둬놓기도 해요. 크크크. 그러다 한참 후 열어보면 어머 나 이런 옷 갖고 있었네. 너무 이쁘다. 한동안 잘 입게 됩니다. 요즘 옷이 너무 싸져서 패스트 패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니 우리 모두 옷 바꿔 입기 운동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제가 가진 물건을 줄이면 갖고 있는 물건을 더 자주 잘 쓰게 되고 소중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어가다 느낀 게 나의 동네, 나의 일상도 매일 보니까 새로움이 없어서 그렇지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관광지잖아요. 요즘 서울이 인기 관광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 구석구석, 서울 여기저기, 서울 근교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양평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남한강과 북한강, 절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리버 마켓과 서종 테라로사도 멋지고 이것도 크게 보면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억진가요? 크크크 하셨네요.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맥시멀리스트로서 쇼핑을 오랫동안 즐겨와서 옷이 참 많은 편인데 최근에 옷 쇼핑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좀 제가 가진 옷들도 많이 정리하고 그리고 옷을 살 때도 새 옷보다는 중고 옷을 구매해서 입고 또 나눠 입고 이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하와이 딜리버리 첫 번째 북토크이자 음감회 했을 때 제가 입고 있던 알록달록 여러 패턴이 들어있는 셔츠를 보고 그때 오픈 채팅방에서 하나 작가님 호주에서 코알라 볼 때 입으셨던 셔츠 같아요.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셔츠 그 셔츠 맞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옷인데 2019년에 호주 갈 때 입었었으니까 지금 이미 6년 정도 그 이상이 됐잖아요. 근데 북토크니까 다림판에 놓고 옷을 다리는데 등 쪽이 보풀이 일어나 있더라. 그런 얘기를 북토크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아주 오랫동안 신고 있는 뉴발란스 회색 운동화인데 어느 날 제가 그 운동화를 제일 많이 신는데 이거를 언제 샀더라?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싶어서 마침 온라인상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봤더니 제가 그거를 5년 반째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토크 같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 나갈 때는 또 새 옷을 사서 입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입고 있는 조금 보풀이 일어나고 낡았지만 가까이서 안 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신발과 옷을 입고 행사를 진행한 것도 저는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뭔가를 찾아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오래 잘 사용하면 그게 가장 친환경적인 행동이죠. 맞습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이 전 지구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버려지는 옷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옷감이라는 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폴리에스테르 같은 이런 원단들이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과잉 생산되고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서 쓰레기가 되고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저도 최근에 찾아 읽은 책인데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소연 씨의 책인데 여기에 어떤 패션 산업의 이면과 저자가 굉장히 멋내는 것을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새 옷을 사지 않기로 하면서 자신의 이 쇼핑 중독, 도파민 중독 상태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저희 오늘 요가하고 바로 왔잖아요. 네. 제가 지금 요가할 때마다 입는 이
목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이 고무줄 바지 둘 다 거의 10년 됐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환경 지킴이. 맞습니다. 고무줄이 사가가고 있어. 고무줄 그거 터지면 제가 다시 껴줄게요. 저 은근 뭐 꿰매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낄 수 없는 거야. 일체형이에요. 그래? 그래요? 안타깝네요. 근데 요즘 저희는 사실 어릴 때 뭐가 트어지거나 하면 엄마가 기워주고 고쳐주고 이런 수선해서 다시 입는 문화 속에 자랐거든요. 저 옛날 사진 보면은 왜 스타킹 무릎 같은데 엄마가 그쵸. 이렇게 손뜨개로 크로셰라 그러죠. 뜨개로 꽃무늬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덧대주고 소매 팔꿈치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장식을 덧대서 입고 이런 것들이 사진이 남아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기술 자체가 발전하고 더 이상 뭐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양말이 막 너무 많으니까 1,000원에 3켤레 막 이러니까 진짜 물건이 귀하지 않아지고 그러면서 쉽게 버려지고 쉽게 사고 이 소비와 버려지는 사이클이 정말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것들을 고쳐 쓰는 것에 쾌감이 있고 제가 저희 집에 몇 개 돌려 쓰는 장바구니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고양이 수액을 맞춰야 돼서 이제 동물병원에 수액 사러 가면 그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걸 맨날 지고 나르고 하다 보니까 어깨 부분이 트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느질을 해가지고 꿰매서 썼어요. 근데 되게 불우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좀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난 그거 볼 때마다 좋았는데. 아주 오래 사용하고 이제 더 이상은 수습할 길이 없이 트어져서 네, 잘 안녕을 고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멋있게 보는 문화가 더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만이라도 뭔가를 수선한 것을 보고 아니 이거 어디 가면 얼마면 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치 뭐 궁상스럽다거나 야, 그렇게 이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고쳐 쓰다니 멋있다.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라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선우 씨가 이소연 씨의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언급했잖아요. 네. 저는 수선 관련해서는 볼프강 M. 해클이라는 사람이 쓴 리페어 컬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쓰고 버리는 시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삶이거든요. 이 책도 수선에 관련해서 생각을 좀 바꿔주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쳐서 사용하고 뭔가 수선해서 쓰는 걸 멋있게 보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더불어서 요즘은 그런 게 또 유행이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왜 하울 이런 게 막 한동안 엄청 보였었잖아요. 뭘 새로 사가지고 사서 언박싱하고 그쵸. 이러는 거. 그게 이 사람이 정말 다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 정도를 질렀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소비의 목적이 너무 보이고 그거를 포장을 뜯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되게 사고 싶은 충동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 Don't worry be coffee 님이 장바구니 대중교통 비누 샤워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셨는데 참 좋죠. 장바구니 대중교통 비누 샤워. 그리고 MJ 민댕님께서 저는 텀블러 스텐 용기에 치킨, 떡볶이, 마라탕 등 포장해 오기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쉽지 않고 좋겠네요. 근데 우리 동네 망원시장이 나이 드신 분들도 오랫동안 이용해온 시장이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망원동 주민인 어느 분께 들었는데 시장에서 사장님이 과일가게 같은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닐 안 받으려 그래. 그 얘기 들을 때 나 망원동 주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맞아요. 장바구니 챙겨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고 뭐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을 해오는 사람들도 많고 동네 부심이 좀 드네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뭘 사야 돼서 비닐을 받게 될 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내가 장을 보러 가는데 뭔가를 사야겠다. 과일 가게 들러서 뭘 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서 비닐을 챙겨가거나
아니면 다른 용기를 가져가는 것, 그런 건 참 멋있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좀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오는 비닐들은 고양이 화장실 치울 때 잘 활용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있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만두나 새우, 소시지 등등 가공식품을 구입하면 자연 발생하는 지퍼백을 모아두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두면 지퍼백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판매하는 지퍼백보다 크고 튼튼한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 좋기도 하답니다. 생각해보면 만두나 새우, 소시지 같은 거를 담은 그런 냉동용 지퍼백이 크고 짱짱하죠. 맞아요. 저는 돌얼음 가끔 사서 활용하잖아요. 그때 그 지퍼백을 국수 같은 거, 그런 거 길쭉한 것들 몇 종류를 같이 보관하거나 할 때 사용하곤 해요. 그 사이즈가 커가지고 편하거든요. 그 지퍼백은 씻을 필요도 없잖아. 말리기만 그렇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여행 갈 때 신발을 담아 간다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사이즈가 큰 지퍼백이 유용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못생긴 텀블러 그냥 쓰기 얘기를 하시면서 받게 되는 에코백들 또 마음에 딱 드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도 에코백이 많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도 많은데 그걸 구디 스토어에 갖다 줄 때도 있지만 친구들에게 뭐 나눠줄 때 에코백 이거 우리가 그냥 어디서 받은 거니까 그냥 통째로 주면 그 친구도 가지고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누굴 뭘 전해줄 때 그걸 아예 가방째로 건네주기도 그렇죠. 좋잖아요. 약간의 쇼핑백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에코백에다가 뭘 담아서 주면 선물할 때도 따로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편한 점이죠. 네. 선물 받는 사람도 에코백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대로 들고 가기도 편하고요. 네. 톡토로 날희님의 메일을 읽어볼게요. 저는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혹시 무한도전 228회 나비 효과 특집을 아시나요? 이 회차에서는 두 팀으로 나뉜 멤버들이 위층은 북극, 아래층은 몰디브로 꾸며진 건물로 휴가를 떠나면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일상의 작은 행동들로 인한 나비 효과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몰디브의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에피소드였어요. 당시 본방을 보던 저는 프로그램의 의도대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모든 안 쓰는 콘센트들을 죄다 뽑아버렸답니다. 크크. 그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관련된 책도 읽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며 매달 조금씩 환경단체,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서 다양한 실천법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의 실천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공장식 축산과 육식이 얼마나 많은 땅과 물을 쓰고 탄소를 배출하는지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비건을 지향하는데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당장 육식을 중단하기보다는 육식을 하되 작가님들처럼 되도록 육식 전시를 하지 않고 최대한 탄소 배출이 적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소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겁니다. 몇 년 전 더 이상 덩어리 소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주변에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덩어리 소고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과자나 라면 같은 식품에 가루 형태로 들어간 것은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도 소고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실천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햄버거 패티를 못 먹으니 치킨이나 새우가 들어간 버거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한정된다는 점 정도랄까요? 환경을 위해 육식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소고기나 양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위주로 먹는 걸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만 해도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불편해하거나 유난스럽다는 반응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큼 환경 문제가 피할 수 없이 심각해진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이번 여둘톡 회차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바람을 불어일으키길 바랍니다. 톡토로 날희 드림 하셨네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에 무한도전 나비 효과를 시작해서 이번 회차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었으면 좋겠다. 커다란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완전히 비건이 갑자기 되기는 어렵더라도 육식을 좀 줄여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소고기나 양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닭고기 위주로 먹다가 덩어리 고기를 줄여가는 방식을 제안해 주셨는데 활용하기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각적으로 어떤 데에 노출되느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저희가 SNS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막 날고기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와, 이 마블링을 보라면 너무 맛있겠다. 그 피색이 선연한 그런 저도 잘 그랬어요. 고기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냥 품질 좋아 보이는 고기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당연하지 않아졌어요. 그것도 어떤 문화의 변화의 차원이겠죠. 제가 느끼기에도 사람들이 SNS에서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먹을 것에 대해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 메뉴의 사진을 보면은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볼까? 누군가가 어떤 음식 사진을 올렸을 때 다음 메뉴가 나도 그럼 저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고기를 먹더라도 이걸 사진으로 찍어 올려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채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사진이 어떤 불쾌함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육식 전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요즘은. 근데 이게 고기를 덜 먹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거로는 좀 어렵고요. 그보다는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맛있는 채소들을 식단에서 늘리면 자연스럽게 고기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라의 님의 댓글입니다. SUV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교통수단의 배기가스보다 육식으로 인한 배기가스가 더 많다고 해요. 출처는 넷플릭스 다큐 카우스피라시. 기후위기에 관심이 처음 본격적으로 생겼을 때 소고기 덜 먹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채식을 실천하다 보니 동물권에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은 혼자 밥 먹을 땐 거의 비건으로 먹고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단체 급식을 먹는지라 말하자면 비건을 지향하지만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입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1걸음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엄격한 비건은 엄두가 나지 않거나 혹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연간 560km의 거리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대요. 그렇기에 조금씩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채식 영업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1걸음. 그리고 한 사람의 100걸음은 아주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그 또한 영향력이 있겠지만 질에 나는 100걸음까지 못 걸어가니까 한 걸음도 안 걸을래. 가 되어버리는 때도 있죠. 그리고 100걸음 걸어온 사람한테 왜 요즘은 98걸음 걸어? 이렇게 맞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넷플릭스 다큐 카우스피라시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과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글을 쓰는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 교토로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책 선정인데 책을 고르는 몇 가지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환경에 관한 책입니다. 5년 정도 이 일을 하며 동물 복지, 미세 플라스틱,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책으로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책을 통해 잘 몰랐던 것들을 알고 고민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업 때 제가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다 고기가 되는지 알려주는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절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책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고기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음식이니까요. 또 무조건 무항생제, 동물복지, 1등급만을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선택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수업을 통해 당장을 실천하기 힘들어도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야 할까요?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는 저도 당연히 바뀐 습관들이 있고요. 이상 저희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어떤 것을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죠. 바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모르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죠. 저는 예전에 책이라웃 도서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2018년도에 한승태 저자님의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에 대해서 저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제가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적어도 오늘 이 대화 이후로 저는 계란을 고를 때만이라도 동물 복지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식재료 담당인 선우 씨에게 이거 동물 복지란이지? 한 번씩 확인하는 정도지만 요즘은 동물복지 유정란 중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아져서 그것을 골라서 사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반가운 주제. 저요 토로도 말 얹어 보겠습니다. 말벌 아저씨처럼 달려오시네요. 인류 멸종의 위기를 실감하는 요즘 모두의 관심사겠지요? 저의 환경보호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리. 저는 2주에 한 번씩 집의 수납 공간 중 한두 곳을 정해서 물건을 다 꺼내 정리해요. 이 작업의 가장 좋은 부분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 물건 중 상태가 좋은 건 중고 거래를 하고 사용하는 물건은 오래 쓸 수 있게 닦아내며 정비합니다. 정리만 잘해도 무분별한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죠. 또 메모장에 냉장고 재고 리스트를 항상 업데이트합니다.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고 냉장고에 넣기 전에 메모장에 소비기한과 함께 기록해 두는 거예요. 버리는 식재료를 최소화하고 외식을 참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얻어요. 시장 구경을 가더라도 항상 핸드폰에 냉장고 리스트가 있으니 불필요한 쇼핑을 피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양송이 엄청 싸잖아. 하지만 표고가 오늘 내일 하니 그것부터 해치우고 사자. 이런 식이죠. 두 번째, 요리. 에드워드 리 셰프의 저서 스모크 앤 피클스 중 현지 농부와의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나에게 메뉴판이란 최선을 다해서 제철 재료로 요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부로부터 식재료를 조달하며 땅에서 얻은 만큼 땅으로 환원하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서면 약속에 불과하다. 라는 구절을 읽고 요리하고 먹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이나 영양 섭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식재료를 만짐으로써 인간이 다시금 지구 생태계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포장지에 쌓인 햄버거의 빵과 고기, 야채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크게 관심 두지 않았을 겁니다. 마트 진열대에 올라있는 피망이 어떤 땅에서 자랐고 무슨 과정을 거쳐왔나 떠올리면 사실은 그 피망도 나와 다름없는 흙과 물, 태양 에너지를 나눠 먹은 개체라는 걸 모른 척할 수가 없어져요. 환경보호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많지만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에게 무한의 관념, 그러니까 더 좋은 물건, 서비스, 재화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가치 체계를 똑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성찰이 한두 가지 실천적 행동보다 우선이라 생각해요. 가진 것에 감사하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인식하기. 저는 이 신념의 힘을 믿습니다. 끝없이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목이 그대로 꺾여버려 그 자신과 발밑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겠지요. 내가 딛고 선 곳을 존중하고 내 주변을 굽어 돌아볼 수 있는 유연함을 갈고 닦으려 합니다. 그리고 추신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나 자잘하여 본문에 적기 애매한 2025 저요토로 챌린지 몇 가지 소개합니다. 1번 공중 화장실에서 페이퍼 타월 딱 한 장만 뽑아 쓰기. 챌린지. 2번 외식할 때 안 먹는 밑반찬 미리 빼어 돌려드리기. 3번 대나무 휴지 물티슈 사용하기. 앞서 다른 톡토로들도 추천을 해주신 그런 방법이죠. 톡토로들이 입을 모아서 대나무 휴지와 물티슈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신경 써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네요. 저는 식재료를 만짐으로써 인간이 다시금 지구 생태계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라는 구절이요. 정말 내가 먹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환경이 결국 나의 생명과 생장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정말 그냥 포장되어서 배달로 오는 음식만 먹으면서 지내는 것과는 좀 다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생명을 먹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을 섭취하고 살아가요. 예전에 아무튼 비건을 쓴 김한민 작가가 자신은 엄격한 비건이지만 어느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다들 남겨둔 채 일어서면 자기는 그걸 먹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소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근데 그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일어서려고 하면 자신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그 생명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비건 지향을 하는 것이 내가 고기가 안 받아서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철학 때문에 비건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미 생명이 희생이 되었다면은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나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바라봤을 때 어떤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한다? 어떤 희생이 가치 있도록 지킨다라는 것이 더 큰 원칙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다른 메일 하나 소개해 보자면요. 베니토로님께서 작게 실천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카페에서 음료 주문하면 네모난 티슈를 몇 장 함께 주죠. 함께 간 지인들은 혹시 일행들이 쓸까봐 티슈를 왕창 챙겨서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티슈들은 다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런 거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그 휴지들이 눈에 밟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버려질 그 휴지들을 조용히 챙겨서 주머니에 가방에 넣어와요. 그리고 갑자기 휴지가 필요한 상황에 꺼냈습니다. 그렇게 쓰인 그 휴지들도 사실은 너무 멀쩡해서 그냥 버리기엔 지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닦은 것이라거나 휴지의 일부분만 사용했다면 집 바뀔 때는 주머니 가방에, 집이라면 제 방 귀퉁이에 모아뒀다가 창틀을 닦을 때,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리하면서 지저분해진 다용도실 바닥을 닦을 때, 신발장 바닥을 닦을 때, 샤워 후 수채구멍에 낀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 그 휴지들을 사용합니다. 꼭 카페의 티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너무나 멀쩡한 휴지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이거 너무 좋은 팁입니다. 네. 저는 요즘은 티슈를 그냥 쓸 만큼만 한두 장씩 가져와서 쓰는 방식을 택하는데 예전에 제가 요거를 참 유용하게 썼던 게 금빛 종소리 전국 투어 다닐 때 있죠. 그때 제가 막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다녔잖아요. 그때 제 여행 가방이 있었잖아요. 새롭게 어떻게 하다가 생긴 카페 티슈들이 있으면은 또는 뭐 어디 배달 음식에 왕창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그 가방의 앞주머니에 계속 넣었어요. 근데 여행을 계속 다니면 필요하잖아. 출장을 다니면 그걸 꼭 쓰게 돼요.
그걸 쓰면 너무 뿌듯한 거죠. 여행용 티슈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언제나 그렇게 멀리 갈 때에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두기.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구와 환경, 곤충 토로의 페이보릿 주제라고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곤충 토로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슥토로입니다. 슥토로님의 아드님이 곤충 토로님이죠. 이번 방송은 곤충 토로보다 제가 먼저 출퇴근하면서 듣고 곤충 토로에게 다음 주제가 지구와 환경이래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쓸 거라며 바로 연필과 공책을 가져와서 둘이 테이블에 앉아 열심히 서로 각자 편지와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곤충 토로가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곤충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곤충이 사는 나무, 꽃, 환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어요. 곤충 토로와 함께한 두 가지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활용품으로 숙제해 가기.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폼보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오는데 재활용 수거장에서 종이박스 큰 거 주워와서 폼보드를 대신하여 만들어 갔어요. 친구들이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보통 발표 한번 하고 끝나면 자료를 버리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박스 써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번, 지렁이 달팽이 구출 작전. 비 오는 날 지렁이는 집에 물이 들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곤충 토로가 얘기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홍순한 집을 피해 나온 지렁이들은 보도블록 때문에 흙을 다시 찾아가기 힘들어하며 여름철에는 다음날 햇빛에 다 말라 죽은 지렁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곤충 토로와 함께 최대한 많은 지렁이들을 흙 쪽으로 구출해 주기로 하였어요. 처음엔 나뭇가지를 이용했었는데 이제 맨손으로도 지렁이를 잡을 수 있어서 지렁이 구출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팽이들은 비를 피해 나왔다가 보도블록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발견하면 되도록이면 잎사귀 근처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충분히 함께 해보실 수 있는 작전들이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시면서 곤충 토로의 편지를 첨부해 주셨는데 대작입니다. 아니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성도 너무 좋아요. 그림이 거의 생태계예요. 맞아요. 곤충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잠자리 막 이런 곤충들을 엄청 다양하게 자연 속에 있는 모습을 그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되게 충격받은 게 지금 8월 29일 금요일을 한자로 썼어. 9살이. 요자는 진짜 어려운데. 요자 정말 어렵잖아요. 어른들도 잘 못 쓰는 요자인데 굉장합니다. 곤충 토로. 그러게요. 곤충 토로의 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을 위해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해요. 곤충이 멸종하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을 타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요. 농장에서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먹이사슬을 이용해요. 예를 들어 꽃매미는 사마귀로. 그리고 곤충 방송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9살 곤충 토로 드림. 곤충 방송 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무식해서 못해요. 그때도 톡토로들의 사연을 받아봐야겠네요. 지렁이 구출 작전은 저희도 비 많이 올 때 한강 산책 나갔다가 한 두어 번 해봤는데 이 효능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두 번 해보면 길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뭇가지라든가 좀 허술한 도구들로 지렁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그 요령이 손끝에 배게 돼요. 무게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렁이가 좀 상태가 안 좋은지 축 늘어져 있다가도 사람이 이제 자기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싶으면 움직인단 말이지. 네, 그 움직임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의 그 단호한 어떤 손의 빠르기와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 이런 것이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되게 또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이를 들기 전에 이 아이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럼요. 일단 들었을 때는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황하거든요. 이게 순발력과 균형 감각과 스피드 이런 것들이 단호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순발력과 스피드는 같은 거 아닌가요? 순발력은 이제 착수할 때의 빠르기라면 스피드는 이제 끝날 때까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곤충토로님 사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바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 제가 최근에 결심한 바를 공유하기 위해 메일을 켰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보통은 1, 2년 간격으로 새 모델이 출시되는데요. 저는 2020년에 새 핸드폰을 구매했었고 지금까지도 쭉 사용 중이어서 5년 정도 되면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미니멀리즘과 소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휴대전화의 개수가 연간 수천만 대에 이르고 거기서 나오는 유독물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는 걸 보고 나니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편도 아니었던 저에게도 큰 충격이 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매번 새 기능 혹은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출시되지만 생각보다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은 한정되어 있고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 것 이외에는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매번 기업의 판매율과 실적을 위해 저도 모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현혹되어 새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더 나은 걸 사용해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까지 미치고 나니 이 핸드폰이 정말 물리적으로 작동이 어려운 때가 오지 않는 이상은 새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류 매장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많은 옷들이 만들어지고 또 버려지고 팔리지 않은 옷은 어디로 가는 걸까를 매번 생각했기에 이번 여름은 바지 2개를 구매한 이후로 더 이상 옷을 사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저라는 개인은 작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환경을 신경 쓰고 싶어서 텀블러도 꾸준하게 늘 소지하고 다닙니다. 물론 기업이 더 신경 쓰고 국가 단위에서 노력해야 그나마 늦었다고 하는 환경 문제를 아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톡토로님들께서도 각자 본인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늘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팟캐스트 꾸며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쓰나 챌린지? 나만의 도전? 좀 진한 휴대폰 기종을 오랫동안 잘 쓰는 것을 멋있게 생각하는 것. 얼마 전에 하나씨 사촌동생 우리 하와이 딜리버리 북토크 때 와서 만났는데 아이폰 8 쓰고 있었잖아. 우리 주변에 뭐 한 12, 13 정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8은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애플워치를 선물해 줬는데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환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여러 다양한 팁들을 톡토로들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종합한 결과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두고 새로운 걸 또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관리하면서 오래 쓰자. 그리고 그 모습을 멋있게들 생각하자. 그리고 대나무 휴지와 물티슈를 써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채식을 늘려가 보자 정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두 레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브랜드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우리를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이끌어준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희도 환경을 위해서 육식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인식을 가진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게 고기를 덜 먹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 게 채소를 맛있게 먹고 다양하게 갖춰두고 채소의 맛에 집중하면서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긍정적으로 강화되는 거야.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채소가 이렇게 맛있네? 라고 하면서 채소 쪽으로 더 내 식생활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확실히 덜 나요. 하나 씨랑 저랑 요새 먹고 있는 어떤 식사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재료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안 좀 방만한 식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아니다. 이제 책도 나오고 독자들도 만나야 되는데 약간 절제하자라고 둘이 합의를 하고서
저희는 늘 여자는 풍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덜 부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때 좀 급진이 있어. 급진살. 뭔지 알죠? 갑자기 찐살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료식을 시작했어요. 이 재료식이라는 것은 감자라든가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 이런 것들을 익혀서 주된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생채소들을 썰어서 뭐 스틱 형태로라든가 뭐 오이, 파프리카, 당근 여러 과일들 이런 것들을 뭐 삶은 달걀 정도와 같이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영양의 균형이 잘 맞기도 하고 다이어트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맛있으면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참으면서 식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렇게 질리지 않게 맛있는 채소들을 계속 상비해 두려면은 생각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몇 개를 살 건지 몇 킬로그램을 주문할 건지 어떻게 보관할 건지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 브랜드를 만나고 저희가 먹는 재료식의 식단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저는 좀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디냐면 어글리어스입니다. 어글리 어스. 자, 뒤에 있는 어스가 오늘 주제가 지구를 위한 한 가지죠. 얼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어스입니다. 근데 또 얼스가 우리이기도 하잖아. 지구가 바로 그러네요. 우리다. 그러네요. 이런 뜻을. 그리고 한글로 어글리 어스라고 쓰면은 그게 얼스든 어스든 같은 표기법이니까 중의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어글리어스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들어서 접하고 있었고 농작물을 판매하는 이 쇼핑 플랫폼이 못생긴 농작물이 품질에는 하자가 없는데 외형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판로를 개척을 해주자.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브랜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어글리 어스가 못생긴 우리 이런 걸까? 너와 나? 우리? 근데 어글리어스가 못생긴 애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어글리어스 인스타그램 피드에 보면은 예뻐도 되고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외형 때문에 버려지는 농작물이 3분의 1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식재료를 판매하는 소매상들이 사이즈라든가 모양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작물의 맛이나 질이 아니라 생김새가 뭐 이거는 너무 작다. 뭐 이거는 삐뚤게 생겼다. 대칭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농민들에게서 매입 자체를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맛과 영양은 같은데 크기가 작거나 크기가 크거나 또는 오이가 이렇게 쭉 뻗게 생기지 않고 약간 휘었다거나 이런 이유로 판로를 찾지 못하는 그런 농작물들 또는 버려지는 농작물들이 참 많은 거죠. 근데 이것도 얼마나 환경에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글리어스랑 미팅을 할 때 이 대표님이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cosmetic reason으로 버려지는 농산물. 외형적인 이유로 선택이 되지 않는 걸 cosmetic reas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어글리어스의 농작물들을 다양하게 꽤 긴 기간을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웃 친구들한테도 막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뭐가 어글리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먹은 것들이 너무 못생기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되게 귀엽던데. 우리 그러니까, 받았던 감자나 양파나 뭐 고구마도 그렇고 사과. 다 너무 귀엽고 맛있고 그리고 조금 작은 애들이 껍질도 왠지 얇아가지고 저는 식감도 괜찮았고 또 뭔가 하나를 먹을 때 뭐 감자가 하나 이만하고 사과가 하나 이만큼 크고 이러면은 그거를 잘라서 다시 또 뭐 랩을 싼다든가 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개를 딱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도 되게 쾌감이 컸어요.
맞아요. 어글리어스에서는 어떤 생산자의 농장과 연결이 됐을 때 뭐 사이즈 선별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것들을 다 받아온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크기들이 섞이게 되는데 대부분 다른 어떤 도매상 같은 곳에서 좀 받아주지 않는 게 그런 작은 애들인 경우가 많은 거야. 근데 모든 게 작은 건 아니죠. 외형에 따라서 구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인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크고 예쁜 애들도 있고 좀 개성 있게 생기고 작거나 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자연의 생산물들은 다양한 게 자연스럽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엄청 어떤 크고 균형 잡히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이 좋다는 인식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작물이 좋은 거는 언제냐면 제사 지낼 때죠. 과일값 너무 비싸잖아. 제사 지낼 때는 막 그런 걸 골라서 올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철을 맞은 아오리랑 홍로 사과를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되게 소포장이에요. 어글리어스에서 판매하는 작물들은 일단 산지에서 직접 킬로그램 단위로 구출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한 3kg 단위 이렇게 용량이 좀 넉넉한 아이들이 있지만 내가 신선 배송이나 아니면 정기 배송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작물들은 되게 소포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과도 한 3개 들어있고 되게 작은 아이들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 둘이 사는 집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다양하게 먹고 싶고 이거를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먹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시들게 오래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한 번에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향긋하고 알차고 신선하고요. 그래, 그렇게 균형 잡히고 커다랗고 때깔 좋은 그런 코스메틱 리즌에 흠결이 없는 그런 애들은 나중에 제사상 받을 때 먹으면 되지. 이 어글리어스에서 저희에게 광고를 요청한 새로운 캠페인이 있는데 이 캠페인의 제목이 가치 있게 산다입니다. 산다에는 소비한다, 산다, 바이라는 뜻과 산다, 삶을 산다, live의 두 가지 뜻이 다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가치관과 철학을 담은 그런 소비를 해보자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맞아요. 농작물을 사 먹을 때도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을 사 먹겠다라는 것도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택일 것 같아요. 어글리어스에는 아까 선우 씨가 잠깐 언급했지만 구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출이라고 하면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갇혀 있다거나 홍수가 발생했는데 축사가 문이 잠겨 있다거나 막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떠오르죠. 그걸 빨리 구해내야 되는 그 구출이 맞습니다. 근데 그 구출의 대상이 농작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출이 정말 지금 수확되어서 물류창고에서 바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훨씬 더 일찍부터 구출을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가마다 어떤 지금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품목의 소비량 자체가 줄면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도 있고 뭐 쌀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뭔가 외형이 아까 너무 작다는 이유로 판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폭염으로 인해서 출하 시기가 갑자기 앞당겨져서 갑자기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 구출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막 급박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구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구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구출이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판매되지 않으면 버려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버려지는 것은 환경적으로 정말 좋지 않고 낭비이고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위기에 몰려있는 동물을 볼 때는 그 급박성을 바로 인지해요. 근데 이런 농산물일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더 느리게 진행되고 또 그런 아우성치는 표정이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급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움직임을 통해서 하마터면 버려질 수도 있을 그런 농산물들을 판로를 새롭게 뚫고 포장 단위를 줄이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주방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구출이죠. 맞아요.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의미 있게 또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루트이기도 하죠. 저희 오늘 이번 회차를 녹음하려고 오기 전에 아주 맛있는 솥밥을 먹었어요. 아, 제가 요즘 밥을 잘 안 했었는데 어글리어스에서 9월에 구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솥밥을 지어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싹싹 긁어먹고 누룽지까지 물 부어서 숭늉으로 만들어서 먹고 든든하게 왔는데요. 그 쌀을 보내주실 때 같이 들어있던 엽서 같은 게 있어요. 익산에서 온 편지고 전북 익산. 농부님이 손으로 쓰신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쌀 소비는 줄고 창고에 불은 나고 매년 힘들어지는 농사지만 이번에는 크게 한시름 놨습니다. 이게 구출 프로그램이죠. 이 생산자님은 이제 신동진 쌀을 농사를 지으시는데 신동진 쌀이 참 맛있어요. 쌀알이 조금 더 타 품종에 비해서 좀 크고 굵고 찰기가 있어서 되게 밥이 맛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농기계 창고에 화재가 나서 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쌀을 덜 먹게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생산자님의 쌀이 지금 구출 품목이 된 거죠. 이런 사연으로. 저희가 구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이 작물들도 몇 가지를 먹어봤습니다. 신동진 쌀, 유기농 샤인머스켓, 그리고 유기농 고구마, 무농약 완숙 토마토, 무농약 감자, 무농약 양파 다 먹어봤네요. 이 양파가 진짜 제가 본 양파 중에 제일 작더라고요. 근데 양파가 작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에 까서 하나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샐러드 할 때라든가 뭐 볶아 먹을 때라든가 이럴 때 양파도 큰 거는 저희 둘이 먹을 때는 잘라서 먹고 남아서 랩으로 싸놓으면은 이게 또 다음에 먹을 때 단면을 또 잘라내고 먹어야 되고 상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양파 자체가 작으니까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기도 하고 한 층 한 층이 굉장히 얇고 야들야들해가지고 맛이 더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식 먹을 때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 양파를 약간 찬물에 담가서 매운기를 빼고 뿌려서 이렇게 먹잖아요. 식감이 참 좋았어요. 맛있었습니다. 감자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죠. 감자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자 크기가 딱 좋아서 소리째에 제가 편집하거나 글 쓰러 올 때 감자 한두 알 정도를 간식으로 가지고 오면 딱 좋더라고요. 이 완숙 토마토의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 먹었냐면 이옥선 작가님이 전수해 주신 레시피로 수프를 끓여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맛있습니다. 올리브유에다가 양파 한 2-3개랑 토마토 한 4-5개 같이 볶고 뭐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좀 같이 넣는 거예요. 파프리카 같은 것도 되고 피망도 되고 저희는 샐러리 있어서 샐러리 넣고 오이고추도 있어서 피망 대신에 그거 넣었거든요. 그렇게 넣고 같이 푹 익혀가지고 물도 좀 넣고 소금이랑 엄마가 물은 100cc만 넣으라고 채소에서 물이 나온다 강조를 막 했었죠. 그래서 잘 익은 뒤에 좀 식으면은 이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핸드 블렌더 있잖아요. 핸드 블렌더로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냥 차가운 채로 먹으면 약간 그 스페인 가스파초 같은 그런 맛이 나면서 굉장히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유기농 샤인머스켓도 이걸 먹어보는 경험이 좀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 샤인머스켓을 받았을 때는 이게 샤인머스켓이 맞나? 유기농이라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알이 조금 작고 씨가 있고 안에 씨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애들을 하고 나서 샤인머스켓 구출도 진행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송 받으실 때는 당도가 더 올라갔겠죠? 근데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받았을 때 포도가 이렇게 더 숙성이 됐구나. 더 커지고 더 맛있어졌구나. 맛이 들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져서 지금은 너도나도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너무 많아졌지.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맛이 좀 싱거워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유기농 샤인머스켓이고 이렇게 재배한 것은 여기 어글리어스 우리가 인터뷰 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어글리어스에 있으면서 과일 단맛이 정확히 어떤 건지 유기농 과일의 단맛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 샤인머스켓이 그냥 봤을 때 다른 곳에서 파는 것보다 때깔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맛이 좀 다채롭던데? 맛있었어요. 그냥 이제 뭔가 평면적으로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새콤달콤하면서 사과 같은 그런 향도 느껴지고 약간 망고향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되게 재미있는 맛이라고 느끼면서 먹었습니다. 어글리어스 분들이 자기들은 과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구마, 밤고구마 먹었죠. 굉장히 퍽퍽한 고구마에도 호박고구마 아닌? 물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퍽퍽한 밤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퍽퍽합니다. 그리고 은은하고 약간 고소한 듯한 그런 맛이었어요. 9월에 구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구출 프로그램은 쌀의 경우에는 2kg, 4kg, 10kg, 샤인머스켓은 1kg, 2kg, 4kg, 그리고 고구마는 3kg, 감자와 양파는 3kg, 5kg 이런 단위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출 프로그램 외에도 어글리어스에서 소량씩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신선 배송으로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소 박스 정기 배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이거죠? 네네. 이거를 약간 랜덤으로 제철 채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6에서 8종 정도? 근데 이렇게 정기 배송을 받았을 때 기간은 매주 받을 수도 있고 2주 단위 혹은 3주 단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보내주는 거 먹겠다 하면은 그때그때 제철 채소로 구성해서 보내주고 나는 좀 지금 집에 있는 거랑 안 겹치게 조절하고 싶어 하면은 본인이 또 뺄 거 빼고 원하는 거 골라 담을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편하죠. 이 정기 배송 박스의 가격이 회당 18,500원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배송을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 주문 단위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씩 포장이 되어서 온다. 그래서 1인 가구에서도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오늘 샐러드 먹은 거 한 송이 왔잖아. 유러피안 상추 한 송이. 난 그게 딱 좋던데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번 주 채소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배송받은 집밥 박스에 배송 품목들 뒷면에 이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식단의 조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면 좋은 그런 그리고 종이인 거죠. 이게 좀 해먹어보고 싶은 그런 메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저희는 어글리어스 앱이라든가 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참 많이 놀았는데 여기가 정말 집밥 커뮤니티입니다. 되게 재밌던데요. 자기가 해먹은 거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보니까 다들 형식이 좀 통일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릇 자체를 대부분은 막 밥에다가 반찬을 여러 개 놓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한 그릇 음식인 경우가 많고 그거를 다 왜
탑 앵글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는 앵글로 딱 그릇을 찍어서 올리는. 근데 이게 그 유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형식이 정착됐다고 하더라고요. 배송받은 농산물들로 어떻게 해 먹으면 좋을지 이렇게 제안도 해주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 먹었는지를 구경을 할 수도 있어서 소진을 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주고 그리고 다 소진하면은 참 또 뿌듯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캠페인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요 기간 동안 리워드가 있습니다. 친구 초대 리워드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이 기간 동안 확대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이 친구를 초대해서 가입할 때 초대한 사람과 새롭게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포인트는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누군가 있긴 있어야 되네. 기존의 회원 중에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톡토로 둘이 있으면은 한 사람 가입하고 한 사람이 초대하고 네가 초대할래 내가 초대할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네. 두 사람에게 다 지급이 되니까 포인트가. 어글리어스는 포장의 실험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조금 더 단단한 종이 포장. 이 어글리어스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작게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신문지로 싸기도 하고 비닐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시험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종이 봉투 그리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든 종이 박스, 생분해 비닐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원래는 포장을 완전히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산물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그동안 알게 되었다. 맞아요. 자기들끼리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같이 담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분해 비닐로 각각 포장을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글리어스에 취재를 갔습니다. 지금 어글리어스는 공덕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공유 오피스죠. 거기에 있어요. 들어갈 때 QR코드를 발급받아야 되고 약간 예약 시스템 이런 게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는 취재를 가면서도 요즘 스타트업들을 다녀보면 이런 느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층으로 올라갔죠.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아 그렇죠. 저희가 인터뷰한 두 분은 어글리어스 최현주 대표님이랑 어글리어스에서 일한 지 1년 1개월이 된 박지은 마케터였습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이 그렇듯이 명함에 이렇게 별명이 적혀 있고 대표님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님 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태닝을 잘한 교포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어글리어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뭐 하셨느냐, 그 전에는요 이렇게 여러 번 질문을 드렸더니 2010년대 초반에 예술경영대학원을 가려다가 첫 창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왜 돈을 못 벌까라는 의문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선우 씨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약간 해외파 같다. 유학파 그리고 예술 경영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떤 유복한 집안에 해외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젊은 CEO가 환경 관련한 스타트업 이런 거 참 좋은 취지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근원적인 취지에서부터 계속 질문을 드렸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경남 하동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다 선입견이었던 거죠. 아버지 공무원이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은 다 농업을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고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체육 시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 병원을 계속 다녔었는데 그래서 지역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 크면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기부 통장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 최연주 대표도 사회생활을 해서 처음으로 받았던 월급을 자신의 장학재단에 기부했대요. 저는 이런 말들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정말 농촌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들 속에서 나고 자랐고 그 농작물들이 왜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아서 배추가 밭에 다 파헤쳐지고 버려진다라는 뉴스를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정말 그런 문제가 얼마나 더 깊이 와닿았겠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에 도전했다라는 게 진짜 이 사람은 이것을 제대로 깊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의 까무잡잡한 얼굴도 교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산지 현장을 방문해서 이 재배 과정을 확인하고 농가와 계약을 맺고 뭐 이렇게 일하느라 그랬구나라고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기왕에 일을 할 거라면 그런 생각이 늘 있었고 하동에 시장에 가면 있던 그런 구분 가지 같은 거 마트에 가면 왜 그런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었고 또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일과 약간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척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글리어스를 시작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지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저곳으로 사무실을 이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1년 1개월 일한 박지은 마케터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의 일을 할 거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어글리어스 들어와서 공부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여러 일정 때문에 야근을 할 때도 있고 생산지를 막 찾아가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본인은 처음에 채소 보관법도 몰랐지만 많은 것을 알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참 보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둘톡에서 길게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채식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으신 톡토로들 계시다면 채소 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서비스인 어글리어스를 한번 9월에 진행 중인 구출 프로젝트로 경험을 해보시고 그 뒤에 집밥 박스 배송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156화 옥선에게 물어봐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많이 매콤하셨죠? 이번에 들으시는 톡토로 분들이 되게 재밌게 들었다. 근데 이옥선 작가님이 그렇게 맵게 얘기해줘서 속이 시원했다. 이 사연은 내가 듣기에도 좀 화가 났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신 그런 고민 사연이 있었어요. 특히 그런 반응이 많이 모였던 사연이 세 남매 중에 막내딸이고 언니가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톡토로의 사연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메일을 보내면서 좀 생략한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후속 메일을 보내주셔서 오늘 맨 먼저 그것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작가님의 속 시원한 삐 내용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고민사연 후기? 변명? 물음표 이렇게 제목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우선 고민사연 선정과 매콤 화끈한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사연이 길어질까봐 잘라내고 축약하다가 제가 엄마에게 5만 원 쓰기 아까워하는 페류나가 된 것 같아 조금 억울하기도 하여 약간의 변명과 붙임을 더해보고자 메일 드려요. 작가님들께서 사랑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전 메일에
나는 나대로 엄마에게 잘하겠다라고 쓴 문장에서 나는 나대로에는 현금이 아닌 다른 보탬이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OTT 이용료와 핸드폰 요금, 수영장 플러스 사우나 이용권 같은 월 고정비와 기차나 고속버스 교통비 등을 내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서 서울로 갔다가 충남에 있는 엄마의 주말 농장, 할머니네 밭에 갑니다. 왕복이 1,000km나 돼요. 이때 주유비와 식사비도 제가 부담합니다. 즉 저는 생활비라든지 엄마의 취미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부가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엄마가 10살 조카를 돌보고 살림살이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스스로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데 언니가 형제들에게 어머니 용돈을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저축 때문이에요.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어머니 혼자 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한 달 소득의 15에서 20% 정도를 이미 양가 어머니들께 직간접적으로 쓰고 있어서 현금 용돈을 드릴 여유는 없다라고 언니와 부딪힌 것입니다. 시아버지도 오래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도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즘 정말 돈이 뭔지 싶습니다. 가계부의 숫자 때문에 마음이 혼탁해질 때면 여둘톡을 들으며 물질적인 것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 싶다가도 생활전선에 나가보니 한 푼을 아쉬워하며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싫어지고 또 마음만 부자가 아니라 정말 지갑이 두툼한 부자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행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쓴 글자들이 언니들의 목소리를 읽히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붙어서 입체감을 갖게 되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 선정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총총. 이분 대단하시지 않나요?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옥선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저희도요. 뿐만 아니라 톡토로들도 질타의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멘탈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와 사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보내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잘 읽었고 생략된 부분이 정말 많아서 놀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해운대 현인께서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짧게 쓰라고 강조를 했더니 그렇게만 쓰셨는데 지금 어머니 OTT 이용료, 핸드폰 요금, 수영장과 사우나의 이용권 같은 월 고정비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언니가 이제 본인이 한 달에 50만 원씩 부담을 하니까 5에서 10만 원 정도 너도 보태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바른 방식으로 엄마한테 잘하겠다 했던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저희는 몰랐죠.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언니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랑은 지금 입장이 되게 다른 거잖아. 사실 이 사연자분도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생활의 어떤 복지 부분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언니가 정말 현금 액수로 지원하는 것을 너도 좀 부담을 해라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언니와 잘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내가 엄마한테 한 달 고정비로 이 정도를 지금 쓰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 밭에 가는 것도 어떤 이동 거리나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고 주유비 식사비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것도 한 얼마 정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한 달에 어머니한테 지금 쓰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언니한테 오픈을 하고 그렇다면 언니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어머니가 스스로 결제를 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솔직하게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지금 이 메일을 들으신 이옥선 작가님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안 했어 우리한테 이러실 화가 것 조금 같아요. 누그러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아니 왜 자식들이 곁에 있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엄마들이 쿠팡에서 뭐 좀 주문해달라.
뭐 이것 좀 나 어디 가야 되는데 표 좀 끊어봐라. 그리고 나 뭐 옛날 드라마 보고 싶은데 OTT 어디 있냐. 이런 거를 사실 챙기는 게 같이 사는 자식의 몫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은 멀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내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이런 가려운 데들을 많이 긁어드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게 정말 어떤 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돈도 써가면서. 근데 지금 양가에 한 달 소득의 15에서 20% 들어간다는 거는 꽤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우리 톡토로들도 오해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옥선 작가의 이런 매콤한 조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인데 면역력이 없는 사연자님들께서 많이 맵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도 저한테 되게 매콤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엄마한테 되게 매콤하게 대들거든요. 대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친해요. 눈치를 봐서 말을 삼키고 너무 조심하고 이런 게 없는 편이어서 또 친한 것도 있어요. 귀여운 다롱이님의 댓글입니다. 질문 더 유형별로 다양하게 많이 받으셔서 책으로 두껍게 내주시면 안 되나요?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이옥선 작가님한테 돈 드리고 상담 받으러 가고 싶어요. 크크크 하셨네요. 각오하고 오셔야 될걸요. 돈을 내면서 혼날 수 있어요. 그것은 네 미리 경고드립니다. 모드님께서 크크크크 남자친구 저만 얄미운 줄. 이 사연 기억나요? 네네. 어머니한테 이제 그 전세금 보태드려야 되나 고민하는데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해결하셔야지 그 정도는 했던 그 사연이죠. 여기에 댓글로 시실리 0609님께서 사연 듣는 내내 남자친구 뭐야? 자기가 뭔데? 생각했는데 속 시원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빅스마일 한방님께서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매콤한 것이 완전 제 스타일이셔요. 옥선에게 물어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면 2달에 한 번이라도요. 한박토로 올림. MJ 모모님도 너무 속 시원하다. 이옥선님 최고십니다. 하셨고요. 네. 호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40대에 접어들고 나니 좋은 점은 30대 때 내 것을 야무지게 잘 챙기지 않으면 마치 나만 손해보는 것 같던 불안감이 많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자르듯 딱 내가 하나 줄 테니 너도 똑같이 하나 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먼저 1개 주면 남이 2개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기꺼이 2개 주면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큰 복으로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20대, 30대의 고민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빨리 자리 잡아 사회가 말하는 어떤 기준선 안으로 얼른 들어가고 싶고 40이 넘으니 고민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덜 불안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살짝 넓어져 사회적, 물질적, 성공과 상관없이 원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좀 더 커진달까요?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저 서운하기만 했던 감정이 둥그러지기도 하네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이쁜 아기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마냥 예뻐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지? 하고 되게 서운했어요.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사춘기가 되니 아이고 우리 부모님 나 안 버리고 키워준 것 마냥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언젠가 옥선 작가님이 나이 들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조금 이해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20대, 30대 동생 톡토로님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아, 너무 좋은 댓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두토로님. 사실은 221님의 댓글입니다. 내 사연이 나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다가 점점 내 사연 나오지 마라. 진심으로 바라면서 들었어요. 크크크. 저는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생각한다면 가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편인데요. 주변에 무조건 예쁜 응원만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은데 오늘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역시 저는 주변 친구들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래요. 방법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요. 잘 들었습니다, 언니들 하셨네요. 근데 사실 저희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쓴소리라고 여겨지는 말도 하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충고나 조언 내지는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말을 건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게 관계에 도움이 될지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스포티파이에서 선샤인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고민사연 시리즈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혹은 간과했던 주제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이 참 좋습니다. 게다가 블랙 코미디처럼 심각하게 집중해서 듣다가 푸앗 하고 웃게 되는 감초 같은 요소들에 푹 빠져서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오랜만에 만난 엄마, 괄호 열고 옥선 작가님과의 매콤달콤한 토크타임. 이번 화도 참 행복했습니다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매콤했던 건 마지막 사연의 로컬 맛집 소개 중 바보가 멍청하다의 바보가 아니라 입니다. 바다의 보배입니다. 재밌고 매콤하고 따뜻하고 다한 옥선 작가님 종종 와주세요. 하트 하셨네요. 네, 저희가 부지런히 옥선 작가님께 또 찾아가서 다음 회차 너무 늦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57화 주제는 지구를 위한 한 가지였습니다. 여두레드는 농산물의 외형이 아니라 신선함과 맛, 건강한 생산 과정을 중시하고 소개하는 플랫폼 어글리어스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